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제, 강남 집값 대란과 매매 계약의 중도 해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조처가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2025년 1월 달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라는 인식 아래 서울시장 공약 때 내걸었던 오세훈 시장의 약속을 실천한다면서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해제했습니다. 잠삼대청이라고 그랬어요. 잠실, 삼청동, 대치동, 청담동 지역에 그동안에 토지 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족쇄를 푼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 규제, 토지 거래 허가제를 풀자마자 서울의 집값이 요동쳤습니다. 특히 강남 집값,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집값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집값이 안정되었다던 서울시장은 38일을 버티다가 결국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오판을 했다. 그러면서 토지 거래 허가제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발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종전의 토지 거래 허가제와 이번에 다시 발동한 토지 거래 허가제는 그 대상면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종래에는 투기의 구체적인 징후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강남 3구 중에서도 청담동, 대치동 또는 잠실 일부 동 등의 핀셋으로 투기 지역만을 때려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복원한다고 하면서 발표한 추가 이 토지 거래 허가제를 보면 이번에는 투기가 있건 없건 투기 조짐이 발견이 되었건 안 되었건 그 부근에 있는 부동산은 모두 규제한다. 그래서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또 송파구는 물론이고요. 서울 강북의 용산구도 전 지역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40만 가구가 이 토지 거래 허가제의 영향권에 들어갔는데요. 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토지 규제 허가제라는 것이 우리 헌법 체계에도 잘 맞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그런 주장도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집값이 급등하고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 지금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결정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 판단한 듯 합니다. 그래서 38일 전에 자신이 해제했던 토지 거래 허가제를 전면 다시 원상 복귀를 했습니다. 그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실수를 인정한 과감한 조처였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부근 지역까지 옥석 가리지 않고 투기 지역이든 투기 지역이 아니든 투기 소재가 있든 없든 이것을 일방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예측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다시 토지 거래 허가제를 재발동하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토지 거래 허가
허가제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을 뭐 주택거래에 전혀 변수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지역 사람들은 뭐 특별한 주택 시세 변동을 좌우할 만한 요인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날벼락처럼 도둑처럼 이 주택 토지 거래 허가제가 갑자기 자기 동네에 발동될 줄을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그것도 근거도 희박하게, 투기 혐의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조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발동을 하면 그 혼란은 일파만파로 확대돼 갈 수가 있는데요. 우선 임금 부동산 중개업소는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거래가 뚝 끊어지니까 당장 생계가 막연하게 됐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최근에 부동산을 매매를 거래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반포에 원베일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의 국민평형이라고는 84제곱미터. 이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6억에 거래되고, 60억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그냥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가 조처,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를 반포까지 확대하는 이런 조처를 발표한 이후에 호가가 55억 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물론 시세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또 내렸던 가격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의 추가 조처가 나오기 전에 평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혼선을 빚게 된 것입니다. 우선 그 원베일리를 60억에 사겠다고 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을 하면 일단 3월 24일 이전에 계약을 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 규정을 받지 않거든요. 그냥 거래가 유효합니다. 그런데 60억에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오세훈의 토지거래 허가제, 이 5소공 폭탄이 터지면서 가격이 55억 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반포의 원베일리 84제곱미터를 사기로 했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자기가 최종 잔금 치를 때 시세가 55억 또는 55억 이하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집을 60억에 거래를 해 놓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조처가 6개월이 진행된다고 오세훈 시장이 밝히고 있는데요. 6개월 후에 이 집이 55억으로 만약에 거래된다면 자신은 오세훈 시장의 조처를 하루 이틀 챙기지 못하는 바람에 5억 원의 계약 당시에 과잉 지불을 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5억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계약자들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뭐 거의 날밤을 새우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굉장히 원망할 것입니다. 자, 이때 그 원베일리 84제곱미터를 60억 원에 계약을 하고 보통 계약금이 10%죠. 그게 6억 원을 이미 지불한 사람들, 그 매수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했던 그 계약을 뭐 좌고 우면 없이 그대로 밀고 가는 거죠. 또 이 집이 언제 오를지도 모르니까 내가 오락가락할 필요 없다. 그리고 60억에 계약한 대로 중도금을 치르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 자, 이러면 현재 계약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자, 만약에 그 시세가 정말로 지금 호가되는 거로 6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떨어진 게 사실이라면 그럼 앉아서 5억 원을 손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대 두 번째 선택지로 그러면 계약금을 6억을 냈으니까 손실이 6억이겠네요. 6억을 아예 손실을 보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약을 6억 원을 해놨지만은 이게 지금 돌발적인 변수가 있었다. 천재지변 같은 변수가 있었다. 오세훈의 토지거래 허가제. 이것은 천재지변에 속한다. 해서 계약을 파기하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과연 법원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상황으로 받아들여줄지 이것은 현재로서는 판례도 없고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민법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은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도 돌려주고 거기서 곱하기 2를 해서 또 그만큼의 금액을 변상금으로 물어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매도인이나 계약을 먼저 파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계약금에 해당하는 6억 원의 손실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중도금까지 치렀을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 파기 자체를 불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치렀거나 아니면 중도금을 치르지 않더라도 그 잔금 치르는 계약 완성, 계약 완결의 행동을 했다는 경우에는 계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은 계약한 대로 인도받아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 60억 원을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도 선택을 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게 과연 토지거래 허가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자,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오세훈 시장이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6개월 후, 그러니까 올해 2025년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6억 원을 희생하고 계약을 파기했는데 6개월 후에 가서 집을 살려고 했더니 그때 더 올랐더라. 자, 이러면 이중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불확실성, 엄청나게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경제에서 가장 나쁜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한 치 앞이 어떻게 될 줄 모른다. 그럼 아무도 투자할 수 없고 아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불안감은 바로 경제 거시지표를 갉아먹는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이어진다. 이게 이미 1900년대 초에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이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해 놓고 있는 사건이에요.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도 불이 난 것보다도 당장의 어떤 위험성이 터진 것보다도 더 주가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딸벼락 같은 조처를 통해서 서울 시민의 재산권을 통제하면서 차단하면서 불확실성을 굉장히 정폭시켰다.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데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을 사는 사람,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통 자기 돈을 가지고 100% 부동산 매입 대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라고 해서 다른 데서 빌려오거나 금융기관 융자를 받습니다. 최근에 은행 대출이 좀 잘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조치하면서 그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 대출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담보를 전제로 한 대출, 적어도 금융기관에서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자, 이 경우에는 한두 달 전에 금융기관에 대출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서 계약금을 물거나 또는 피해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가 보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대목에서 이번 오세훈 시장의 그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조처, 그것 자체도 졸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통화량이 막 풀리는 시점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대책 없이 풀었다. 최소한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도 있었고, 또 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2020년 김현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조처한 것인데요. 그 조처 자체가 사실 무리했고 현재 법 질서에도 많이 맞지 않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오세훈 시장 등 이른바 국민의힘 사람들은 얼마나 문재인과 그 김현미 장관을 무능한 정부라고 맹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대선, 그것도 따지고 보면 문재인의 부동산 실패 때문에 민심, 중산층, 중도층 민심이 입안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슬아슬한 차이지만 일단 정권 탈취, 교체를 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신들이 그토록 정조준에서 비판하던 부동산 무능 정부의 행태, 그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하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장관은 38일 만에 정책을 정반대로 돌리지는 않았거든요. 더더군다나 당시에 문재인, 김현미 장관은 아주 특정 지역에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다고 입증되는 그 입증 서류까지 첨부해서 토지 거래 허가제를 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은 무차별로 강남이란 이름, 송파란 이름, 서초, 용산이란 이름만 들어가면 무조건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 용산구, 송파구 이런 지역에도요, 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쓰러져가는 집도 있어요. 그런 집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피해를 보상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제를 취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대목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어떤 피해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느냐, 슬기로운 지혜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제일 큰 것은 우선 갭 투자 금지 조항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에서는 갭 투자를 금지한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상 내용이 갭 투자를 금지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고 하면요, 지금 이 토지 거래 허가제 하에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동산을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면 잔금을 치른 지 6개월 내에 그 집을 산 사람은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집을 안 들어가고 비워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돼서 집 산 이후에 3개월 후에 내가 전세가 빠지니까 그때 들어가겠다?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갭 투자는 완전 무산.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갭 투자를 못하게 되면 그 돈을 자기가 다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전세 6억을 안고 샀어요. 그러면 실제 거래 대금은 실제 납부해야 될 돈은 4억이지 않습니까? 전세를 현재 안고 가는 거니까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세를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6개월 내로. 6개월 내로 내보내고 본인이 반드시 실입주를 해야 된다. 뭐 그것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실입주 하려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그 6억 원을 추가로 조달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 계약이 깨지는 겁니다. 이 깨지는 계약,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토지 거래 허가제 두 번째 엄청나게 무서운 조항. 이것은
1세대 1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이것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사실상 경제적인 그 독립경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30이 안 됐거나 또는 주거지를 따로 살고 있지 않거나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 저촉되면 독립경제 가구를 이루고 있더라도 그것은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녀가 집을 갖고 있을 경우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세가 많은 부모가 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부모의 주택이 있다? 서류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그 주택이 전국 어디에 있든 일단 무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잔금 치르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증명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사놓은 이후에 한 달, 두 달 있다가 집을 팔아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지만 곧 1주택이 될 것이다. 이거 안 돼요. 무조건 새 집에 계약을 한 그 새 집 사는 매입 계약에서 잔금 치르는 날 그 세대에서 단 한 채의 집도 없어야만 계약이 유효하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면 벌금은 물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기소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조처죠.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구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지 3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3개월이 지나가면 다시 또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계약을 체결하면 무작정 잔금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6개월 내에 잔금을 완납해야만 됩니다. 이런 아주 까다로운 조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이라도 어긋나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선의의 국민들이 형법을 어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느닷없이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부활시키고 그것도 과거에 없던 지역까지 40만 가구까지 전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포함시키면서 그 지역에서 3월 24일 전에 계약했던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자, 매도인, 매수인, 특히 지금 매수인이 훨씬 더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대로 이번 조처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떨어질 것이 전망된다면 현재 좀 있으면 집을 더 싸게 살 수가 있는데 현재 너무 높은 시세로 집을 사겠다는 계약을 맺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파기가 돼도 뭐 계약금 정도는 내가 확보할 수 있겠거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매입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계약 계속 끌고 가야 돼? 아니면 파기해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 전전반측이 될 것 같거든요.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과연 이 선의의 국민들, 선의의 유권자들, 날벼락 같은 오세훈 오발탄으로 인한 뼈 깎는 정말 피토하는 이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나 뵈서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 토지 거래 허가제 대란과 매매 계약 체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